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20일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전임 대통령은 보르네오 섬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요. 프라보 신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 누산타라 개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수도 이전에 성공한 국가는 어떤 곳이 있는지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11월 29일은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는 날이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꼬박꼬박 저축까지 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어떤 풍경이 벌어지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첫 번째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해서 파병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또 위성 사진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게 틀림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 보도를 가짜뉴스라면서 일축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또 미국 당국까지 북한군 3,000명 이동 정황을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을 며칠 내에 다시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총리도 시나르 사망 이후 하마스 지도부와 몇 차례 다시 접촉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각각 휴전 협상 중재국과의 접촉을 시작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트루도 행정부는 그동안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2년간 매년 50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내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 5천 명으로 대폭 줄이고 그 이듬해에는 38만 명, 2027년엔 36만 5천 명 등으로 추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선 팬데믹 이후 이민자와 외국인 유입이 급격히 늘면서 주택난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시가 내년에 도시 입장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올해 과잉 관광인 오버 투어리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시범 도입했었는데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해 내년에는 일찍 예약할 경우 올해와 같은 5유로 약 7,500원만 받지만 방문 예정일로부터 나흘 이내에 예약하면 2배인 10유로 약 1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는 입장료를 내지 않았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현재의 환경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고 섭씨 3.1도 상승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엔 환경계획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환경기획은 주요 20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벌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1.5도 상승 목표치는 사라지고 2도 상승 목표마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마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네, 지금 휴전 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이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에게 카타르 도하로 가서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추진하는 이집트의 의지를 환영한다라고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다는 건데요. 하마스 측의 고위 관계자도 이집트와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동을 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셰이크 모함마드 카타르 총리와 회동을 한 뒤에 며칠 내로 중재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또 셰이크 모함마드 총리도 시나르가 사망한 이후 하마스 지도부와 다시 접촉을 했는데 이런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하고 카타르, 이집트가 그동안 양측의 휴전을 중재해 왔었는데요. 작년 7월에 이제 이란에서 그 하마스의 수장인 하니에가 암살이 됐고 후임으로 강경파인 시나르가 수장이 되면서 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시나르는 협상에 굉장히 반대해온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경파 인물이 사망을 했으니까 앞으로 협상이 좀 순조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휴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극우 성향 장관들은 불만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벤 그리브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이 협상단 파견은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마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군요. 네, 이것만이 승리와 인질들의 귀환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군사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상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고요.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인질 석방은 군사적인 압력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을 하지 않으려면 극우파의 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도 조짐이 있어서 조금 희망적이다 했는데 이것도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폴리코스터에선 내리셔도 좋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디는 해리스가 앞선다. 뭐 정말 모르겠어요. 네, 어디는 트럼프고 뭐 경합주는 해리스가 앞선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동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여론조사 폴하고 롤러코스터를 합한 폴러코스터라는 단어가 여론조사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렸던 트럼프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말고 그렇다면 역대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지표는 또 뭐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그 예측치가 있어요. 17일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302명, 23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55.6%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은 실업률 같은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현직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1980년 이후에 2016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워낙 트럼프 후보 예상 밖에 당선이 된 거였잖아요. 다
다만 선거 막판엔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여기서 살짝 한 발을 좀 뺐고요. 그러네요. 이 밖에 S&P 500 지수도 있어요. 대선 3개월 전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여당이 승리하고 네. 하락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1944년 이후 20번의 대선에서 예측이 빗나갔던 건 3번밖에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1984년 이후에는 100% 당선자를 맞췄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7월 말과 비교하면 23일자 S&P 500 지수가 4.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 2020년에는 다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 야당 후보가 실제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올랐으니까 여당인 해리스 후보의 당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당선 예측의 기준선인 10월 말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다음 주에 뒤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수예요. 수치가 높다는 건 투자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변화 등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역대 대선이 열린 해를 기준으로 보면 7,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안정을 찾으면 여당 후보가 네. 대선 직전에 최고점을 찍으면 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야당 후보가 된다는 건데 네, 그렇죠. 올해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후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네. 9월 말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면서 좀 상승세로 돌아선 올라갔어요. 거예요. 이것도 9번의 대선에서 8번이나 맞았기 오. 때문에 다음 주에 역시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달러 가치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선거일 3개월을 기준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여당 후보가 달러가 강세면 야당 후보가 승리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는 굉장히 강달러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대선에서 달러 가치를 통한 대선 예측이 9번 가운데 8번이나 맞았는데 네. 유일한 예외는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그냥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습니다. 알겠다. 예, 그 전에 예측은 무의미하다. 네. 지금으로서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재미라면 재미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여러 가지 지수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우리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전 투표를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맞아요. 우편 투표 특히 비난하면서 사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올해는 좀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네. 어제 저희가 네, 전해드렸었죠. 사전 투표 하겠다 네, 그랬죠, 그렇습니다. 본인도. 네. 미국의 사전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방식으로 나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대선 때 이제 우편 투표가 사기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참모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합주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 피해를 받아서 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전 투표를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 독려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지금까지 사전 투표 방식 중에 우편 투표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49%, 공화당 지지층의 31%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전보다 공화당 지지층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경합주 네바다에서는 우편 투표의 경우 공화당 지지층의 우편 투표 참여율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최대 10%포인트나 공화당 지지자의 사전 투표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 많이 한다 네, 이런 통념이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선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유색인종이나 저소득 노동자 같이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힘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전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인들의 투표 습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꼭 투표소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미국인들도 하게 됐다는 거고 우편 투표해 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다는 미리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가 2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미 전체 유권자의 12%는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사전 투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그만큼 부정선거 논란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에서 지난 대선 때처럼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을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네. 넓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까지 다. 네.
합하면 근데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항상 이제 매일매일 듣고 네네. 있는데 예측이 정말 불가능한 2024 미국 대선인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도 애매한 게요. 우편 투표 그러니까요. 늦게 도착하는 표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표들을 언제까지 도착한 걸 또 유효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란도 크기 때문에 네. 네. 그 이후에도 또 전해드릴 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노노 상속은 노노. 네, 일본에서 80세 이상인 부모의 유산을 60세 이상의 자녀가 상속하는 이른바 노노 상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에게 네, 상속을 네. 한다는 건데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 재정 백서 보고서를 보니까 일본의 상속인 중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상속인은 27%, 40대는 12%, 39세 미만은 9%밖에 안 됐는데요. 네.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70%가량은 8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세가 넘은 사망자의 재산이 40대가 아니라 60대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상속인이 없어서 유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도 10년 전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노 상속을 하게 되면 일본의 부가 고령층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돌질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제 육아 같이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이 젊은 세대로 자금 이전이 좀 해서 돈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돌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 가구는 지출은 적은데 저축률은 높고 40세 미만 젊은 가구는 저축은 적은데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노노 상속은 안 된다. 노노한다는 겁니다. 네. 고령층 재산이 젊은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증여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전에 증여 제도를 통해서 한 2억 2,65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세만 내도록 하고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 우리 돈으로 1억 3,59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미리 증여를 하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돈이 돌게 미리미리 물려주세요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어차피 이제 일본도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네요. 우리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외로움의 치유책인가 아니면 새로운 위협인가.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 챗봇에 중독이 돼서 한 10대 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어머니가 개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캐릭터 AI라는 회사입니다. 실제 인물뿐만이 아니라 만화 속 인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개발 스타트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살 소년 슈얼 세처라는 소년이 2023년 4월부터 이곳이 만든 데너리스라는 챗봇에 빠졌는데요. 네. 이게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봇입니다. 그런데 이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소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학교 농구팀도 그만두게 됐어요. 챗봇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니까 이후에 챗봇이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꺼냈답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이러면서 약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의 채팅을 위험하네요.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월에 휴대전화를 소년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뒤에 챗봇에게 사랑한다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챗봇이 가능한 빨리 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당장 가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스러운 왕이시여 이렇게 답을 한 뒤에 소년이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부모는 챗봇이 실제 사람은 물론이고 네. 심리치료사나 심지어 연인처럼 설계됐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크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AI사는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 민감한 콘텐츠를 접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변화를 도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를 다루면서 AI가 10대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 라면서 AI가 외로움의 치유책인가 아니면 새로운 위협인가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네요. 네. 전문가들은 앱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진 않다. 하지만 우울증,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고 10대는 변화의 시기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네.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내놨습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있나 좀 네. 볼 수 있으면 참 부모 입장에서는 네, 좋을 안 것 같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렵죠. 네, 예. 그렇습니다. 대화도 좀 많이 하고 네, 공감을 네. 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음 불가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네, 여성의 목소리 톤이 높은 건 성별 불평등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일본의 음성 인지 전문가인 야마자키 씨가 일본 여성들이 좀 높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인 압박, 성별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일본 여성의 평균 음성 주파수가 300에서 350헤르츠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치가 200에서 220헤르츠거든요. 1옥타브 가까이 높은데 네. 특히 방송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대요. 일본 여성 아나운서 10명의 평균 음성 주파수가 340헤르츠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 또 뭐 아시아, 중국, 싱가포르, 홍콩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140헤르츠 수준인데 네. 일본 남성 아나운서들도 이 여성 아나운서들보다 훨씬 더 높은 헤르츠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높네요. 목소리 톤이 높다는 네, 건데요. 네. 이 높은 목소리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미숙함, 약함, 보호 대상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야마자키 씨가 설명을 했는데 네.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이게 성별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에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성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네. 목소리 톤이 또다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의 남녀 평등 지수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조사 대상 세계 146개국 중에 125위를 기록해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성별 불평등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귀여운 문화, 카와이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일본은 귀여운 이미지를 특히 선호하는데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젊음, 귀여움의 가치를 두면서 특히 여성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높은 톤이 잘 안 나와서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입장료 역주행 마지막 네, 뉴욕 키워드입니다. 휘트니 미술관이 12월부터 25세 이하 방문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8세 이하만 안 받았는데요. 네, 이제 네. 그 대상을 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입장료 가격은 41,000원인데 네. 이게 지갑이 팬데믹 때문에 젊은 층의 지갑이 얇아졌어요. 이제 보러 오고 싶어도 미술 전시를 볼 수 없는 경제적 형편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불평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입장료 문턱을 더 낮추겠다라는 결정인데 네. 최근에 금요일 오후에 이제 일정 시간에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을 했더니 유색인종 젊은 관람객의 비율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삶이 팔팍할수록 네. 또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제이슨 브라즈와 콜비 컬레이의 럭키 들려드립니다.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I'm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Golden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You hold me right here, right now.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r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당론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계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신 실장의 문책과 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형을 구형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측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창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할인 행사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됐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브라질에서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네, 브라질에서 소비가 급증하는 대목은 전통적으로 13번째 월급이 지급되는 12월과 네. 다음 월로는 어머니의 날로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인데요. 네. 연말 보너스 같은 13번째 월급이 지불되기 때문에 특히 12월이 가장 큰 대목인데요. 어떤 상업계들은 12월을 위해 1년을 견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브라질에서도 큰 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유래된 대규모 할인 행사로 매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이 행사는 브라질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주요 소비 이벤트로 자리 잡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쇼핑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어 있으며 그 규모와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LWSA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평균 3,000ре알 원화로 73만 원 정도를 소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응답자들의 64.3%가 구매 계획을 세웠으며 네. 44%는 미리 비용을 절약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20.3%는 13번째 월급의 일부를 따로 모아 프로모션 혜택을 누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저 또한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조금 참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 구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어떤 물건 구매하실 예. 계획이신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구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예. 지금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그럼요. 참았다가 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시작되면 사야지 하고 생각 중입니다.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관련된 제품들을 할인할 때 구매하려고 합니다. 음악 좋아하시는군요. 예. 할인 행사 한 달만 참으시면 되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뭐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도 많이들 하잖아요.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대부분의 소비자 96%는 온라인을 통해 쇼핑할 예정이며 네. 이 중 87%는 지난해에도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브랜드 자체 웨브사이트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많이 구매할 품목으로는 전자제품이 51%로 1위를 차지했고 네. 의류, 가전제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기업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한 인터넷 광고,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구매가 가능한 매장의 경우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줄도 길게 섭니다. 네. 일부 매장에서 고객 간 싸움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네.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이나 수량이 제한된 상품을 두고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에 계신 우리 동포 분들도 의료 관련 일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한때는 남미의 3분의 1이 한국 사람이 만든 옷을 입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는 한인들의 주요 산업이 의류인데요. 네. 주로 한국 사람들은 의류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보다는 의류 제조 도매 형태로 직접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말 대목 장사를 위해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가장 바쁜 시기라 할 수 있는데요. 네. 11월 말까지 도매업체들은 가장 바쁜 시기로 연말 장사를 위해 1년을 버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류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이면서 대목입니다. 네, 몰리게 될 주문에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12월에 브라질에서 13번째 월급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건 뭔가요? 너무 부러운데요. 13번째 월급. 예,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에게 1년을 일하면 네. 한 달의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네. 공장에서 일을 하든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가정부로 일을 하든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네. 13번째 월급도 동일한 개념으로 1년을 일하면 한 번 더 월급을 줘야 하는데요. 이 또한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네. 12월은 13번째 월급과 함께 대부분의 업체들이 휴가에 들어가는 기간으로 바닷가나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네. 지방에서 상파울루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대도시로 일하러 온 사람들은 휴가를 맞아 고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브라질 친구는 고향이 바히아인데요. 네. 상파울루에서 2,000km 이상의 거리를 직접 운전해 다녀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에 가는 데만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고향이 먼 사람들은 연말 휴가가 아니면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이전부터 12월이 대목이기는 했지만 할인 행사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할인 행사로 자리 잡으며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13번째 월급도 있으니까 브라질에서는 아무튼 풍성한 연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네, 가보는 거죠? 누산타라. 아직도 사실 귀에 잘 익지는 그쵸. 않아요. 우리 인도네시아 하면 당연히 자카르타 맞아요. 먼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 누산타라 새 행정수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볼까 하는데 그 네. 전에 먼저 음. 인도네시아 정치 상황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0일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내각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숫자를 내가 잘못 읽었나? 뭐 그 네. 영어로 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멤버 109명, 그러니까 이게 뭔 멤버지, 혹시 의원 숫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내각이 109명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됐는데, 네. 그러니까 전임 조코이 정부 때 강요가 34명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조금 많긴 많긴 거죠. 하죠. 예. 이 초대 대통령, 그 네. 인도네시아 독립 지도자였던 그 수카르노 시절에 1965년에 132명을 강요로 임명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수카르노 정권이 전복이 됐고, 아무튼 그 이래로 이번이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강요가 많으면 좋을까요? 뭐 그러게요. 좀 부작용이 뭐 있지 않을까? 일만 열심히 네. 하면야 뭐 좋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지만 또 관료주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 프라보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다음에 다문화적인 사회, 네. 이런 것들을 통합할 강한 정부를 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강요가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원래 프라보라는 인물 군 출신이고, 네. 그 수카르노 정권을 전복시켰던 바로 그 쿠데타 세력, 수하르토의 오랜 독재 정권, 그 시절에 이제 장기 집권 독재자 수하르토의 이제 그쪽 세력이었거든요. 네. 인척 관계이기도 했고, 그런데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노선을 바꿔서 이제 처음에는 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조코위라 그러죠. 조코위 대통령이랑 손을 잡고 네. 그 밑에서 또 뭐 국방장관도 하고, 그러다가 지난 2월에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대신에 조코위 아들이 이제 부통령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도움을 받았다 생각할 수도 많이 있으니까 받았죠. 뭐 지분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라고 표현되는 게 결국은 여러 곳에 지분 챙겨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기도 나오는 챙겨주고 건데, 저기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조코위 측하고 연합해서 이 브라보를 밀어줬던 정당이 7개 정당이에요. 많네요. 예, 많죠. 네. 그 사람들에게 또 강요 자리를 그 정당들한테 챙겨줘야겠죠. 그리고 또 조코위 시절의 강요들이 이번에 그 34명 중에 거의 절반이 또 유임이 됐어요. 잔류를 했는데, 네. 예를 들면 거기에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같은 경우, 네. 이 사람도 정말 그 장관이 직업인 그런 수준입니다. 3명의 대통령 밑에서 지금 예. 재무장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드라와티라는 사람이 국제통화기금 IMF하고 세계은행에 세계은행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 이 국제 금융통화 이쪽에선 조금 알아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코로나19 때 또 재정 운용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네. 뭐 이 밖에도 뭐 내무장관, 무역장관, 에너지장관, 국영기업부 장관 이렇게 줄줄이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그 조코이 정권 시절의 정책을 뭐 계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예, 있었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강요를 봐서도 그럴 것 같고, 네. 사실 조코이 대통령 시절에 조코이 대통령 본인의 인기도 엄청났지만 네. 경제 실적도 괜찮았고 또 인도네시아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졌었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데, 네. 프라보워 정부가 내세운 걸 보면요, 국방비 늘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를 올리고, 또 어린이들, 어린이 숫자 많습니다. 8,300만 명, 무상급식,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인도네시아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출을 많이 하려면 결국은 경제 전체를 키워야 되는, 그렇죠.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연평균 8% 경제 성장 목표 이런 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를 빼면은 연간 5% 정도 성장률이니까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낮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제 상황이 좋지 그 않은데. 부분이 가장 예. 큰 걱정거리죠. 중국으로의 네, 수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8%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새 정부 이제 출범하게 되면 보르네오 섬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옮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 8월 17일에 그 독립기념식을 네, 네. 누산타라에서 하기는 한다 했습니다.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뭐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는 2억 8천만 명 인구 대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190만 제곱킬로미터 굉장히 큽니다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네 섬이죠. 개의 큰 섬들 네. 비롯해서 뭐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 전체 숫자를 셀 수가 없다 그래요. 지각 변동도 심하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정치 경제 중심지는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그다음이 뭐 경제적으로 수마트라 정도. 근데 이제 자카르타는 인구 과밀에다가 뭐 인프라가 모자라고 계속 몰려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지반이 침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 중에 이제 깔리만탄, 그다음에 술라웨시 그리고 또 뭐 이리안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 웨스트 파푸아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되고 낙후돼 있고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 여행 가신다 그러면 그냥 다 자바섬 아니면 발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면적이 넓은 거는 깔리만탄인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깔리만탄인데 네. 지리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보르네오 섬 그렇게 부르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섬 보르네오 섬의 대부분은 이제 인도네시아 땅이지만 네. 그 일부 말레이시아 영토도 조금 섞여 있고 뭐 그 옆에 또 브루나이라는 별도의 또 왕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르네오 섬이라고 지리적으로 말할 때는 인도네시아랑 많이 겹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 보르네오 섬 깔리만탄을 개발을 하려고 이제 누산타라라는 새 수도를 그 보르네오의 내륙에다가 이제 짓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조금씩 늦어져서 인프라를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그 상태라고요. 문제가 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이제 교통망을 막 연결하는 중이고 뭐 무인철도 지금 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인도네시아 언론에 나오던데 네. 새 정부 출범에 딱 맞춰서 이렇게는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브라보 신임 대통령은 이게 이제 조코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만든 그런 건데 이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좀 덜 적극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랬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브라보 쪽에서 아니다 할 거다 뭐 하기도 네. 하고 막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예, 잘 모르겠어요. 모양새는 근데 아니고. 지금 이미 시동은 걸렸어요. 네. 이제 계속 인프라를 짓고 있고 단계적인 이전은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누산타라가 있는 지역에 또 그 새 수도가 지어진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 사업 그렇죠.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주변에 이제 뭐 발리바반 사마린다 이런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부터 우리도 너무 낯익은 풍경입니다만 집값 올라가고 부동산 땅값이 개발 또 개발하고 올라가겠네요.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 이전의 효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누산타라 개발과 관련해서 뭐 투자도 좀 있다 그러고 뭐 물류 컨테이너 물동량도 그 근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수마트라 섬에서 누산타라로 보내는 건설 자재 가는 거라든가 네. 뭐 그런 그 술라웨시 섬에서 뭐 건재제 적재하는 항구 또 화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과 맞물려 그렇죠. 있는 네. 건데 그럼 외국인 투자도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처음엔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인도네시아 언론들에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이번에 자카르타 글로브 보도를 보니까 네. 역시 여기도 중국의 투자가 지금으로서 이제 큰 것 같아요. 뭐 딜로닉스라는 그룹이 네. 5천억 루피아. 근데 뭐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그 미국 달러로 보면 3,200만 달러. 그래서 복합 건설 프로젝트 한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회사가 또 매그넘 리조트 뭐 이런 거를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내륙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도 이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또 살펴볼까요? 뭐 사실 수도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수도라는 곳의 역사성은 네.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다 대체로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790년에 이제
미국의 정치적인 중심이 워싱턴으로 옮겨간 것처럼 워싱턴은 지금도 정치적인 중심이지 뭐 엄청난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건국 초기에 이제 새 수도를 다시 정하는 그런 경우였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동서독이 분단된 다음에 통일 독일의 수도 이제 베를린. 근데 이거는 뭐 서독의 수도가 옛날에 본이었지만 그 분단 상황에서 약간 좀 이례적인 정가였고 네. 그랬다 결국 다시 이제 베를린으로 이제 동독의 수도 베를린을 부활시킨 거였는데 네. 최대 도시가 원래 있었는데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수도를 새로 옮긴 거. 제일 유명한 거는 브라질이죠. 그 브라질에 원래 리우데자네이루였다가 1960년에 브라질리아로 옮겼죠. 네. 근데 브라질리아는 지금도 이게 성공한 도시냐라고 하기까지 논란이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60년? 근데 여기 브라질리아는 없던 곳에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던 곳에 새로 만든 거라서 네. 철저한 계획 도시로 지어졌대요. 그래서 오스카 니마이어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가 설계했던 이 현대적인 건축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브라질리아가 수도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그렇죠. 머릿속에 이유 누가 예. 브라질에 여행 간다 그러면 브라질리아 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브라질리아가 인구가 한 300만 명 조금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인구 순위로 보면 브라질에서 뭐 1위는 상파울루, 네, 2위 네. 리우데자네이루, 그다음 3위는 살바도르란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리아인데 그렇군요. 뭐 계획 도시라는 것에 뭐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모더니즘 건축 그리고 뭐 예술적인 도시 계획 처음부터 계획으로 지어졌으니까 네. 그런 거를 높이 평가받아서 1987년에는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긴 했대요. 네. 브라질리아의 시가지가. 네. 파키스탄은 조금 건국 다음에 여기는 계획적으로 옮겨간 데인데 1947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인도랑 갈라져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의 수도가 그 카라치라는 대도시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획 도시를 아예 이슬람아바드를 도시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 작은 도시였던 것을 계획 도시로 새로 수도로 짓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단번에 옮겨간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한 뭐 라왈핀디인가 그런 곳을 한번 옮겨갔다가 근데 1960년부터 67년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67년에 이제 이슬람아바드에 공사가 진척이 된 다음에 거기를 네.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또 이슬람아바드 짓는 데는 그리스의 도시 설계가가 이제 깊이 관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비슷한 사례가 이제 아프리카의 인구 대국이고 경제 대국인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도 면적이 90만 제곱킬로미터가 넓어요. 큰 나라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항구 중심으로 사실 다 그래요. 리우도 그렇고 항구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인 라고스 여기 석유 수출항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크고 지금도 경제 중심지예요. 네. 근데 1991년에 내륙에 있는 이제 아부자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네. 이제 아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주변에 이제 소도시 주변 베드타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부자 권역이 뭐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많이 커지긴 했어요. 그래서 아부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장세가 빠른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많은 뭐 세계 지역을 다니시니까 뭐 지금 말씀해주신 아부자라든지 브라질리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못 가봤는데 저는 나이지리아의 그 라고스라는 곳은 가봤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이웃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수도를 가봤는데 이 코트디부아르도 뭐 브라질이나 나이지리아랑 사정이 비슷해요. 코트디부아르에는 그 아비장이라고 하는 프랑스풍의 이제 건물들 많은 해안 도시가 제일 유명한데 네. 거기가 제일 크고 경제 중심인데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뭐 나이지리아랑 다 같은 이유에서 83년에 네. 내륙을 개발하려고 수도를 굉장히 낯선 이름일 거예요. 야무스쿠로라는 도시로 이제 내륙으로 옮겨갔어요. 오늘 처음 처음 들어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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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이 도시 그때 그 코트디부아르 갈 때 그때 처음 들었고 네. 오래전에 갔었지만 이제 아비장에 저도 당연히 머물다가 이 도시로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내륙으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네. 그때 이 야무스쿠로라는 도시를 잠깐 들렀었어요. 아 근데 그때도 아비장하고 너무 딱 비교가 되게 굉장히 썰렁했어요. 그렇군요. 역시 이제 항구
아비장 같은 데는 아비장이나 라고스 같은 데는 항구 자체가 좀 활기찬 느낌도 있고. 예. 예, 근데 뭐 이 리우데자네이루라든가 뭐 아비장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오랜 역사, 이제 교역의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식민 통치는 물론 굉장히 마음 아픈 거지만 어쨌건 그것들이 만든 유산이라든가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고 또 네. 항구의 그 활발한 경제 활동 같은 게 있는데 야모스쿠로 이런 거 이름도 일단 생소해요. 생소하고 이제 거기 그날에 가톨릭 신자들이 많으니까 거대한 성당을 지어냈는데 예. 굉장히 큰 성당인데 이것도 역시 좀 썰렁했어요. 이게 뭐 역사가 쌓이고 신자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너무 의도적으로 지은 좀 그런. 네. 또 미얀마도 네피도라는 도시로 수도를 예. 이전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세계에서 정말 희한하다. 그때 특히 군부 독재 정권 때 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오. 너무 이제 외부랑 또 너무 단절돼 있고 그래서 그때 미지의 미스터리의 밀림 속 수도다 그랬는데 그 2005년이었어요. 네. 군부 정권이 원래는 이제 그 양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식으로 랭군 이렇게도 불렀는데 유서 깊은 도시죠. 양곤 같은데 굉장히 크고. 네. 근데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수도를 이렇게 정하는 거는 사실 좋고 이해가 가는데 네. 뭐 인프라도 없고 뭐 국민적인 논의도 없이 갑자기 옮겨가 버리고. 근데 제가 그때 신문사에서 일할 때 저희 후배 기자가 거기 갔다 왔는데 네. 정말 좀 기묘하더래요. 차들이 안 다니는 16차선 도로만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도 그때 이제 민주화된 직후였거든요. 예. 집이 없어서 이제 의회 회기 중에는 거기 약간 기숙사 같은 거 만들어서 체류하고 카자흐스탄도 전에는 최대 도시 알마티 우리나라에서 옛날 알마타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튼 알마티가 수도였고 지금도 최대 도시인데 97년에 아스타나라는 데로 옮겼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일본 건축가 구로카와 기쇼라는 사람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아스타나는 완전히 변모를 시켜서 지금은 좀 미래형 건물 이런 것들이 늘어선 계획 도시가 됐다고 해요. 네. 수도가 3개의 나라도 있다면서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너무 특이하죠? 세계에서 네. 유일하게 행정 수도는 프레토리아라는 곳이에요. 네. 정부가 있는 곳. 의회는 오래전부터 케이프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입법 수도라고들 합니다. 네. 근데 사법부는 블룸폰테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법 수도예요. 네. 근데 또 헌법재판소는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이 요하네스버그는 사실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사시는데 그렇죠. 경제 중심지. 그래서 수도 아니지만 뭐 별명처럼 경제 수도라고 하고 있고 네. 좀 생소하긴 한데 뭐 우리 같은 경우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들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정훈의 수상한 GPS에서 오늘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를 비롯해서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